예,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의 소프트웨어 툴 팀의 김태훈입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HPC 분야에서 사실 사용자들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사용자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최적의 성능을 뽑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즉 인텔 V2 프로파일러, 즉 프로파일러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성능 분석 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가 다룰 내용은요, 인텔 원 API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원 API를 인텔이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썼던 성능 분석 최적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V2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V2 프로파일러 플랫폼 프로파일러라고 또 있습니다. 이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에서 되게 유용한 툴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텔에서 고객들과 협업을 해서 성능을 증가시킨 케이스들을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텔 원 API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들이 점점 빠르게 수행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키텍처들에다가 다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아키텍처마다 배워야 되는 개발 환경들이 너무 많게 됩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CPU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GPU를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뭐 FPGA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러한 CPU 베이스에서 이제 설계를 개발을 하다가 다른 아키텍처로 넘어가는 순간 제일 두려운 부분이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텔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부터 원 API를 툴킷을 만들어서 하나의 개발 환경으로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원 API 툴킷을 디자인했습니다. 예, 원 API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CPU, GPU, 액셀러레이터 등등 다양한 아키텍처를 하나의 개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성능을 최적으로 뽑아내려다 보니까 그 다양한 아키텍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 또한 원 API에 포함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원 AP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픈 소스 베이스로 모든 것을 다 개방형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은 한 120여 개의 여러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을 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개발할 테니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아니면 새로 개발된 부분이 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원 API에 포함을 할 수 있게 구성을 만들어져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원 API 툴킷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방향의 큰 툴들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베이스 툴킷, 이 베이스 툴킷에서는 기본적인 랭귀지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프로파일러, 그리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HPC 쪽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과 뭐
IoT, 렌더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드온 형태로 해서 원 API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툴킷도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AI 어널리틱 툴킷과 추론을 포커스로 해서 고성능 추론을 위해서 오픈비노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V2는 원 API의 베이스 툴킷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베이스 툴킷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베이스 툴킷은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프로그래밍 파트, 두 번째는 이제 API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세 번째는 이제 어널리시스 앤 디버거 파트입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프로그래밍이면 이제 사실 개발자들이 제일 혹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클이나 C나 C++ 프로그래머 또는 이제 파이썬 등등등 실제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랭귀지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은요,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묶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DPL이라든지 아니면 MK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묶어놔서 이것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Vtune 프로파일러, 즉 성능 분석 도구와 그다음에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는 Vtune 프로파일러와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드바이저는 Vtune 프로파일러가 지정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서제션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써보니까 때때로는 맞고 때때로는 틀린 경우가 있어서 요거 부분은 만약에 이제 프로파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좀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죠. 디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Vtune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이제 좀 사례를 들어서 하면 좋긴 한데 이제 오늘 여의치 않아서 그냥 브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Vtune 프로파일러의 기능이 뭐냐? 간단합니다. 바틀렉을 찾는 겁니다. 바틀렉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나의 워크로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Vtune 프로파일러의 가장 장점은 바틀렉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이 빠르게 모은 데이터들을 다시 누가 보기 쉽게 이제 분석을 하려면 텍스트로 되면 불편하죠. 이게 보기 쉽게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다면은 분석 행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프로파일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Vtune 프로파일러의 특징은 일단은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자기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파트와 인프라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인프라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 프로파일러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Vtune 프로파일러는 일단 모든 랭귀지를 다 서포트합니다. 이 모든 랭귀지를 서포트하는 이유는 OS 나중에 컬렉터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OS 위가 아닌 인텔 CPU 안에 있는 PMU라고 하는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을 통해서 자료를 뽑기 때문에 모든 랭귀지를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Vtune 프로파일러는 VM이나 베어메탈이나 컨테이너나 모든 부분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Vtune 프로파일러가 기존 프로파일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아마 가시화 부분인데요. 가시화 부분들은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tune 프로파일러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핫스팟을 찾아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핫스팟을 찾아서 빠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소스 베이스까지 찾아들면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PU의 어떤 행동 패턴, 캐시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메모리의 바틀렉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게 제가 예를 들어 어레이를 썼을 때 어레이 행렬에 있어서
어레이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뭐 잘못 썼는가, 인덱스를 잘못 썼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속기의 오프로드를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Vtum 프로파일러는 가속기 예를 들어 GPU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인텔도 마찬가지로 비스무리하게 좋은 것들을 만든 게 이제 Vtum 프로파일러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아직도 CPU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 CPU 상에서 멀티코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 멀티코어가 되게 많다는 얘기는 저희 워크로드가 멀티코어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멀티코어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에 대한 피처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수행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찾아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피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성도를 볼 수 있고요. 이 구성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이거는 저희 작업이 이제 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으면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겠죠. 스케일 아웃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인스턴스가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10개를 쓰다가 인스턴스를 뭐 한 100개, 200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노른 놈이 생깁니다. 노른 놈을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놈이 놀고 있고 어떻게 임밸런스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Vtum 프로파일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요. 하나는 하드웨어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러랑 똑같습니다. OS에 올라가서 OS에 오버헤드를 주면서 자료들을 뽑아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모든 아키텍처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OS도 다 지원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오버헤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식은 기존 프로파일러도 마찬가지지만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함부로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Vtum 프로파일러는 하드웨어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 CPU, 물론 이제 하드웨어 방식은 인텔 CPU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인텔 CPU 안에는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이라고 하는 작은 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칩을 통해서 자료들을 뽑아냅니다. 이 뽑아낸 자료들은 OS를 건드리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하게 예를 들어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도 자료를 즉시 뽑아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인텔 CPU만 지원한다는 거고요. AMD CPU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핫스팟을 찾아주는 이제 프로파일러 결과가 끝나면은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결과를 보는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콜렉트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빠른 그림이 지금 보시는 제 왼쪽 편이죠. 제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플레임 그래프입니다. 플레임 그래프는 뭐 두 가지입니다. 플레임은 불꽃이죠. 불꽃처럼 올라가는 게 있고 빙산처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옵션의 차이고요. 플레임 그래프는 사실 저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얘가 가장 빠르게 핫스팟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임 그래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펑션이 불려지는 스택 단위로 쌓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쌓고 있고요. 그 펑션은 각각 색깔을 달리해서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 그래프는 수행 시간을 뜻하는데요. 이게 길면 길수록 오래 수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나의 워크로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바텀업 그래프입니다. 바텀업 그래프 자체는요. 자 보시면은 프레임 그래프랑 뭐 거의 차이는 없지만 이게 없군요. 내나 함수 단위로 펑션 단위로 스택 단위로 펑션을 스택서로 아래로 이제 딥다이브하게 파고들 수 있고요. 그 딥다이브된 펑션별로 아이들을 한 상태, 그다음에 런인 상태, 아니면 웨이팅 상태는 왜 그거 나오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GPU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레드 프로세싱, 스레드 여러 개를 거치는 프로세싱, 아니면 이제 노드를 넘어가는 프로세싱들이 있기 때문에 웨이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웨이팅하는 상태 등등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기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핫스팟 부분들을 바로 찍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개선해 보시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요 표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저 부분이고, 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좀 딥다이브하게 소스 레벨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V2과 연결을 시켜서 소스 코드 레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 레벨은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스레드 프로세싱 부분인데요. 아래쪽 바에 보면 스레드의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스레드 프로세싱, 스레드가 어떻게 움직인가에 대해서 이제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레드의 부분도 뒤쪽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소스가 그리드 인젝션이라는 소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소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소스를 바로 표출해 줍니다. 그러면 소스가 쭉 뜨고 소스 라인별로 어떤 수행 시간이 얼마인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럼 저 부분 573번째 라인이 이제 제일 문제가 많다고,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면 되겠죠. 알고리즘 혹은 뭐 다른 빠른 함수로 교차를 하면 될 거고요. 소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 저희 입장에서 먼저 왼쪽이죠.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어셈블러 단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셈블러까지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어셈블러가 잘못 동작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컴파일러 그룹이나 다른 그룹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리포트를 합니다. 스레드 행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요. 이제 보시는 쪽에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스레드 프로세싱하는 워크로드에서 노란색 부분이 보시면 트랜지션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내 워크로드가 올라갔는데 지금 막 열심히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의 워크로드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문제가 뭐냐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리겠죠. 그러면 저희가 나의 워크로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 분석을 한다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어피니티를 줘서 하나의 코어에만 픽스를 시키면 이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만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이는 어떤 성능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번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왼쪽 편에 보시면 베이직으로 핫스팟을 찾았는데요. 보면 스레드 프로세싱도 별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V2 프로파일은 시간을 전체를 프로파일한 다음에 시간 단위로 짧게 조각을 내서 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업을 해서 딱 봤더니 제일 위에 스레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일을 했다가 놀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다 일을 시키는 게 제일 원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약간의 튜닝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V2 프로파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데이터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얻고, 그리고 굉장히 결과를 표출을 쉽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인프라 관리자들 입장에서 V2 프로파일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관리자와 인프라의 운영자, 그리고 인프라 설계자는 플랫폼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포커스는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포커스로서 시스템이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V2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V2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V2는 표출만 하고 해석을 하는 건 이제 물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V2는 플랫폼 프로파일러로 프로파일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봤더니 소켓 제로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I/O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고 소켓 1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크로드를 막 돌리는데 갑자기만 5% 정도로 막 계속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소켓 1에서 작업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업을 소켓 1에서 작업이 있는데 IO가 일어설 경우에는 소켓 1을 거쳐서 IO 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 이사를 해야 되겠죠. IO를 할 때. 그래서 이사하는 시간이 5% 정도 오버헤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간단합니다. 나의 워크로드를 소켓 1으로 옮겨서 어피니티를 줘서 옮겨서 실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소켓 1에 기존에 작업이 많다. 그러면은 제로에 기존에 작업이 많다 하면 소켓 1에다가 IO를 더 추가를 해서 소켓 1 쪽에 IO를 할 수 있게끔 컨피그레이션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일단 인프라 설계자, 관리자, 운영자들을 위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컨피그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지금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워크로드가 일정하지는 않죠. 계속 증설이 되겠죠. 계속 새로운 워크로드 막 들어오겠죠. 그럼 앞으로 들어올 워크로드가 어떤 속성인가에 대해서 앞서게 개발자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가 아니면 증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디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프로파일러 역시 PMU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MU는 OS의 오버헤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2% 이하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중에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오버헤드가 작기 때문에 긴 시간에도 자료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프로파일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워크로드들이 몰리고 워크로드가 줄 때도 있지만 이제 계속 증설이 되고 증설이 된다. 계속 워크로드가 많아지고 시스템 부하가 막 생기겠죠.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도입을 해야 되고 IO가 부족하다면 IO를 도입해야 되고 계산이 더 부족하다면 계산 노드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인스턴스들을. 그런 것들을 시스템 관리자가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코어, 다음에 소켓, 그리고 메모리, 디스크,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다음에 I/O 등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만 포커스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인텔은 이제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소켓 단위에서 이제 소켓 안에 있는 코어라든지 이제 캐시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어떤 패턴 등등을 다 디텍트를 해서 관리자 및 운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낮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24시간 계속 쳐다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타임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다가 가운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시스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와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줌업을 해서 앞서 했던 수많은 매트릭스의 영향을 부분들을 프로파일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워크로드에 문제가 있으면 개발자들과 협업을 하면 될 거고 인프라에 문제가 있으면 인프라를 컴퓨레이션을 바꾸든지 증설하든지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일단 모든 인스턴스에다가 다 작업을 다 올리면 시스템 관리자나 운영자들이 사실 그래요. 서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다 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이제 플랫폼 프로파일러를 서버 한 대 혹은 뭐 한 두 대 정도에 두고 나머지 인스턴스들은 조그마한 에이전트를 깔아서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서버 쪽으로 보내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 부하도 적고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가 이제 보기도 되게 편해지겠죠. 서버 한 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일단 설치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관리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프로파일러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수많은 모니터링 도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딥다이브하게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밀한 어떤 타임 슬라이스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프라를 뭐 설계, 운영, 관리,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쪽이고요.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프라 쪽은 아니고 앞서 말했던 워크로드에 대한 사례들을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워크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AI, 에너지, 이제 EDA는 저희 반도체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앤 리서치, 매뉴팩처링, 거버먼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IT, 헬스케어, 미디어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23X하면 23배 정도 빨라진 그런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뭐 23배는 아니고 EDA 쪽에 이제 멘토 그래픽스 쪽과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이제 통신 쪽인데요. 통신 쪽은 약간 통신 회사긴 하지만 이 통신 회사가 하는 게 이제 원했던 게 이제 인코딩 부분이라 어쨌든 요 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토 그래픽스사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멘토 그래픽스사가 이제 유체역학과 연력학을 방정식을 풀어내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의 문제점은 시리얼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얼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그렇죠.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걸리죠. 굉장히 시리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얘를 병렬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속도 좀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저희랑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Vtum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싱글 코어의 성능을 약 2배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오픈MP 멀티 코어의 성능이 확장성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싱글 코어에서 기존의 성능 대비해서 16코어에서 한 11배 정도의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일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싱글 코어에서도 2배 정도 있고 16코어에서도 이제 16배 정도, 11배 정도 성능을 얻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캐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멘토 그래픽사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솔루션을 이제 대외 고객들한테 또 따로 서비스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솔루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발음이 조금 약간 그한데요. 팩10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통신회사고요. 통신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비디오 인코딩에 대한 퍼포먼스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회사의 이름을 알다시피 일단 이 회사가 요구하는 바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레임을 한 40프레임 정도였는데 이 프레임을 100프레임 정도로 좀 올려달라는 게 요구였습니다. 저희는 인코딩 프로그램을 펩14와 이제 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인코딩 프로그램을 Vtun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Vtun으로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있어서 심드 벡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심드 벡터화를 시켜서
똑같은 단일 코어에서 성능을 한 2.5배 정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시간 대비 쪽인데요. 하기 전에는 한 40프레임 나오다가 저희가 최적화하고 하고 투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 100프레임까지 2.5배 정도의 프레임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요. 이때 이제 이 회사에서 되게 좋아했던 게 2.5배 향상시키려면 적어도 인프라를 2배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를 투입하지도 않고 성능을 2.5배 했으니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 입장은 코스트 면에서는 굉장히 세이브를 가졌다.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뭐 물론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본사에서 한 거지만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텔은 여러분들의 어떤 워크로드의 성능과 그다음에 인프라의 최적의 성능을 뽑기 위해서 이처럼 이제 뭐 수많은 툴킷 중에 하나지만 다양한 툴킷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다양한 툴킷들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원을 바랄 때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을 좀 요즘 분위기는 안 좋지만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 네. 혹시 모든 인텔 CPU라고 하시면 가정용 CPU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소스를 받아서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쪽. 그 아까 에이전트를 심어서 목격 모듈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다른 서버로 전송해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프로토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핀포인트 같은 거 사용하면 보내는 부분에서 이제 좀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주로 이제 데벨로퍼의 워크로드를 분석하는 쪽이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TCP로 듣기는 했는데 아직 딥다이브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그 케이스를 소개하실 때 몇 배 빨라졌다 이렇게 소개는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케이스에서 좀 향상이 있었는지 좀 세부적으로 아까 이제 두 번째 인코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심드 벡터 사실을 뭐 말씀을 슥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코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은 가장 성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심드 벡터. 왜 심드 벡터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게 심드 벡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스칼라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칼라 연산은 간단하게 변수를 하나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스칼라 연산이고 벡터 연산은 변수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510이라서 변수를 뭐 32비트짜리 변수 같으면 나누기를 보면 한 16개 정도 이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러면은 포뮬의 경우에는 1부터 16까지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스칼라 연산이 예를 들어 한 개씩 계산하면은 16번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데 심드 벡터를 활용하면
한 번에 사이클 한 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노드에서 이제 인코어에서 제일 성능에서 저해가 되는 게 이제 어레이의 일단 인덱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CPU가 프리패치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연산을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캐시에다 갖다 놓습니다. 연산을 하기 위해 마지막에 갖다 두는 장소가 레지스터인데요. 레지스터 가기 전에 캐시가 L1, L2, L3, L3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값을 미리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드팩트의 기능 때문에 갖다 놓는데 만약에 어떤 값을 갖다 놨는데 L1까지 갖다 놨는데 자료가 심드팩트라든지 뭐 연산에 필요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겠죠. 버리면 새로 검색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계산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인덱스를 안쪽에다 넣습니다. 루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포 루프가 아이터레이션을 포 루프로 아이터레이션 한다면은 이제 뭐 어레이가 저희가 이제 배열을 뭐 i, j, k 있으면 i를 먼저 돌리고 j를 그 다음에 돌리고 이너 루프를 안쪽으로 가운데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을 제일 이너 루프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메모리 바틀렉을 그러니까 캐시 히트를 높이는 거죠. 메모리 바틀렉에서 상당히 유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이펙트를 튜닝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없으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